네, 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카페 23회차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2시간 먼저 저희가 여러분들 좀 찾아뵙고요. 아주 특별한 그 긴급 토론회가 마련이 돼서요.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즈음한 긴급 토론회, 인공위성인가 미사일인가, 네, 이런 제목으로 민주노동당에서 이런 토론회를 좀 긴급하게 마련을 했고요. 지금 이곳은 국회의원회관입니다. 생방송으로 지금 6.15TV 황선의 통일카페에서 방송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팅창 로그인 하셔서요. 채팅창에 오셔서 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유토론 형식으로도 나중에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 통일카페 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토론에 저희가 손을 들고 직접 그 질문을 질문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통일카페에서도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돼서 지금 잡음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국회의원회관 복도라서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인공위성 발사에 즈음한 그 특별방송이나 이런 것들 기획하고 있고 계속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마침 민주노동당이 이런 토론회 진행을 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사실 한국의 정치권이 정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요. 미사일이다, 로켓이다, 뭐 대충 우주 발사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인가 미사일인가 이런 제목으로 해서 민주노동당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토론회가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만 북이 이제 4일에서 8일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국제사회에 공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요격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탄도미사일 추적 모드를 배치했다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또 북은 이것을 재침략, 요격을 시도한다라면 재침략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또 미국에서 미사일 요격 실험 때 사용했던 그 최첨단 탄도미사일 추적 장비인 이거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격 이야기를 진작부터 했지만 실제 이것을 배치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요격할 계획이 없다. 국방적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이 요격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미국 스스로 이번 발사가 미 본토를 향한 미사일 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러시아 또한 북이 쏘려는 발사체가 위성이라면 1718호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안보리 제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위성인가 미사일인가 이 제목이 이렇게 붙긴 했는데 이 논란은 발사체의 위성사진 점점 공개되면서 일단락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지금 토론회 진행되는 복도 상황이라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북이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 설치된 발사체가 첨단 부위가 그 둥글고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탑재할 때 사용되는 구근형이다라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위성 사진 분석한 결과 대기권 밖에서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의 그 형태가 아니다라고 밝혀진 것이죠. 2006년에 발사됐던 대포동 2호의 길이보다 한 5m 정도 더 긴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도 또 있었고요. 실제로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수두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아무래도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있고요. 미국 국방부 관리들 같은 경우에도 전구 모양의 물체를 탑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인공위성이 분명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도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민주노동당에서 마련한 이 토론회가 그런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 그래도 진보정당이 그 원내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 5가지 방향에서 미국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고요. 여기 지금 포스터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 국제 정세적 접근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적 접근,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유엔 결의 17185 진짜 위반인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요. 북 인공위성 발사를 보는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정부의 대응과 언론 보도 비평이 있겠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돼서 평화적인 모색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채팅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이 자리에서 615TV 통일 카페에서 대신 질문해서 토론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회 함께 보시죠. 네. 자, 그럼 이제 토론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4월 4일, 8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논란들이 지금 현재 있고 요격설에서 제재설까지 다양한 대응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이런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한국사에서는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 이런 논란들이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토론 참가하신 분들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사회자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성공회대 서울과학정책대학원 교수이신 김민우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우리 승주대 정치외교학과의 이정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이신 강호지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통일위원장 신주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콘텐츠 평가실 평가위원이신 전유경 기자님 오셨습니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이신 장창중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셨는데 개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진 않고요. 바로 토론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 좀 박진감 있고 진지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자님께서 잘 진행해 주실 것 같고요. 사회자님께서 토론 방식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사회자 곧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분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이 쏘아올리는 발사체가 어떤 건가 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관심일 것 같고요. 이거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문제, 또 남북 간의 문제, 또 미국과 북한, 국제정치 전체를 총괄해서 몇 개의 다양한 접근을 가지고 얘기 좀 풀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님 오시지 못하셨는데 우리 이상준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잠깐 인사 좀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네. 예, 의원님이 아직 안 오셨고 이거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인공위성 발사는 지금 정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뜨거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북주의 논쟁에 의한 그 탈당 사태를 겪었고 그 상처가 현재 울산 북구에서 재현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공위성 발사에 관련된 각 정치 세력의 움직임이야말로 향후 한국 사회 진보 정치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라크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 제국주의가 침략을 하면 우리는 결코 아프가니스탄이나 또는 이라크에
그 정치 체제를 논하기 이전에 이 패권적인 침략 행위를 먼저 규탄을 하는 것이 인권에도 맞고 상식에도 맞는 그런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북에 대해서만큼은 이러한 관행적인 그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고 북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과 공격과 압살로 일관되어 온 것이 한반도의 정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이 반진보적이고 반인권적인 이런 행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좀 밝혀내면서 보다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보다 정의로운 한반도를 향한 진보 정치의 노력이 보다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북한 인공위성 발사했지만 긴급 토론회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공위성 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오늘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저는 발사체라는 용어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 가운데에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국제정치 정세에 대한 접근으로는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과 교수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과학기술적인 접근에 대한 논의는 강호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위원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겠고요. 국제법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심지한 민주관련 변호사 모임의 통일위원장 심지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보는 다양한 접근과 관련해서는 정의련 연합뉴스 기자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해법과 관련해서는 시사연구소의 장상준 상임연구위원이 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토론에 나오신 분들이 본인들이 준비한 발제를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좀 길게는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만은 저들은 토론을 곧장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발제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각기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보고 또 여기에 오신 분들도 즉각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던지면서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아주 짧게 골자가 뭔지 그래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 주신다 하신 분은 토론에 관해서 충분히 얘기를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이제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거는 이 북한의 발사체가 도대체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초점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 질문을 강호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인공위성 미사일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아까 발사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쏘아 올리는 거는 뭐 똑같은 과학적 수준 기반을 통해서 올린다고 봅니다. 그 위에 그 탄두 끝에다가 우주공간에 보낼 인공위성을 올려놓으면 인공위성 발사체가 되는 거고 그 끝에다가 이제 폭약을 장착을 하고 핵폭탄이든 뭐든 그래서 멀리 날려 보내게 되면 그게 이제 미사일이 되고 뭐 두 개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뭐가 올라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다 북한의 과학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나라의 이때까지의 인공위성 발사는 미사일 발사했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뭐 서방 8개국 정도가 지금 미사일 발사체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전부 다 인공위성을 개발하다가 그 기술을 대륙간 타도탄 미사일 그 ICBM으로 전환한 거니까 어차피 군사 기술이 인공위성 기술하고 거의 다 공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으로 보자면은 그 인공위성 지금 얘기하는 게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하다가 미사일 발사로 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두 개는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우보다는 둘 다 두 개 양쪽을 다 쉐어하고 있다고 보여요. 양쪽 다. 예. 그 북한의 과학사와 관련한 그 글을 발제문에 쓰셨는데 이 국제적으로 말이죠.
이런 발사체에 관련해서 인공위성인가 미사일인가가 논란됐던 경우가 북한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논란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른 그 후발 국가들이 쏠 중에서 어떤 거나요? 이란도 뭐 문제가 되다가 쐈을 때 인공위성을 올렸다고 하니까 인공위성이라고 이제 인정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정도로 듣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적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엔에서 이거 좀 제재 좀 가야 된다. 무슨 소리냐? 여기는 인공위성 발사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다. 등등의 논란이 있고요. 또 한국 정부도 유엔 결의에 관한 논란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실제 규명이 우선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인공위성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 발사가 문제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 인공위성이 돌다가 사고가 나서 뭐 캐나다에 이제 러시아 위성이 떨어지다가 핵발전기가 내재되어 있는 핵발전기가 캐나다 지역에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손해배상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공위성이 척하고 쐈는데 사실은 딴 거였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건 가짜다. 그런 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쌓아 올린 다음에는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는 그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쌓아 올리기 전에 네. 대체로 통보를 합니다. 네. 일정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지를 하고 그 재원이라든가 뭐 내용, 발사 시기 뭐 등등 정보에 대해서 서로 알리죠. 그 북한은 이번에 그런 이 기존의 국제법적 관행에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잘 몰라서 이번에 처음에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관련 정보를 통제하고 했기 때문에 뭐 소홀히 해서 혹은 잘 몰라서 과실로 통제하지 않은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기존 관행에 잘 따라서 다 수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기존 뭐 관례에 비추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관행 이탈이 있다. 그 주장은 뭐죠? 그거는 이제 제가 사실 국제법 전문가라고 딱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제가 알고 있는 취득한 정보에 비하면 그 법적 논란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어떤 공세 성격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위성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위반이 된다면 어떤 경우가 위반이 될 수가 있죠? 이제 형식적으로 그 우주 공간 내지는 천체에 관해서 그 이제 개발을 이제 탐측을 하거나 탐사를 하거나 뭐 개발을 한다거나 등등의 방식으로 뭐 이용하거나 할 때 기본적 원칙은 이제 평화적 이용의 원칙이 대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적 이용을 하되 그 전제로서 우주는 이제 인류 공동의 유산, 즉 뭐 공적 영역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제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소위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또 이렇게 대체로 합의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달조약이라는 데서 미국이 묘한 논리로 미국이 주도해서 이제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이제 삽입해서 좀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 문제를 평화적 그 말 그대로 군사적 이용을 한다. 대체로 다른 나라들은 그걸 잘 납득을 못하죠. 대체로 반대했는데 미국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그것이 조약이 성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명백히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를 이제 이용한다, 개발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조약 또 국제관습에 국제규범에 위반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인공위성 아까 저기 말씀하신 거에 보면 평화적 목적으로 군사적 이용 가능한 상호 모순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성격이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만약에 군사정보의 탐지를 목적으로 한 거라면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류가 좀 어떻게 되나요? 그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평화적 운영할 때는 포괄적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군사위성 첩보위성들이 실제로 그렇죠.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명백한 군사적 목적이 있어서 사실 쏘아올린 거고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합법화돼서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고 가동되고 있는 이유가 소위 그 조약의 기초, 그 조문에 기초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쏘아올린 거죠. 말장난이죠.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판별도 국제적 논란될 수 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 발사체 정체가 뭐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는 국제법적인 그런 시각들 간략히 좀 들어봤습니다만, 그래서 좀 상당히 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그 시선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정일용 기자님 좀 여쭤볼게요. 몇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두 가지 같은데, 뭐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서로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쪽 말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아니 뭐 인공위성 발사한다는 게 무슨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예 뭐 처음부터 그쪽 사람들 말은 믿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 유성이지 이것은 뭔 미사일이다라고 해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논의를 진전시켜서 보니까는 인공위성의 경우에도 그 군사적인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면 논의가 있긴 해요.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바가 있어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 일본 쪽에서는 뭐 사실 뭐 그것이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어쨌든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자기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북쪽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또 바로 이어서 핵실험하고 나서 결의안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은 모든 볼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탄도 미사일 그 부분보다는 모든이라는 말에다 이 방점을 찍고 있냐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칼, 부엌에서 쓰는 시칼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제 군축 대상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꼬 왔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불도저하고 탱크 같은 걸 한번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알 수가 있죠. 불도저하고 탱크하고 좀 생김새도 비슷하고, 기능도 좀 약간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불도저를 탱크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모든 활동이라 했을 때는 또, 미사일 기술, 인공위성 기술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인공위성 기술이라면 또 미사일 기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모두 된다고 보는데, 인공위성을 개발할 때는 여러 가지 정말 기술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까지도 다 하지 말란 말이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7월달에 인공위성 전주에서 쏘아오죠. 네. 그걸 바라는 시선과 이걸 바라는 시선에서 좀 어떤 점에서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7월 중에 지금 발사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이게 이 러시아 쪽하고 약간의 어떤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왜 나오죠?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또 추정을 해보겠는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일본 미쓰비시 쪽에다가 로켓을 발주를 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러시아 쪽하고 이제 일본 쪽하고 우리 쪽하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좀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 쪽에서 지금 나로 우주선에서 올해 중에 발사하는 것은 일본 것이 아니고 러시아 로켓을 좀 실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보도는 안 됐지만.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는 어쨌든 인공위성을 발사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북쪽에서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이건 재앙이다. 이건 뭐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 어거지밖에 안 됩니다. 보다는 나머지는 강호재 연구원이 하나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과학기술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과학기술 발전이 기본적으로 군사적 목적에서 하다가 된 것들이 뭐 대부분. 군사적 전용이 현실화 되는가 안 되는가는 뭐에서 결정이 될 수 있죠? 그는 뭐 정세와 그 지도부에서 의지가 있겠죠. 그 정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발사체를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시각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본, 미국, 중국 등 또는 육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시선은 어떤지 좀 간략히 이정철 교수님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한국과 일본 입장은 이제 미사일 다 그리고 유엔 제재 1718호 네. 유엔 제재 1718호를 추도한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미국은 뭐 태평양 사령부는 요격 얘기를 하다가 게이츠 장관이 이제 요격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약간의 모호한 정책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한국과 동맹을 의식하는 것 같고요. 큰 틀에서는 미국은 일단 이 문제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뭐 아프간 문제를 오바마 행정부가 중심으로 삼기로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아프간으로의 파병, 심지어 주한미군의 아프간으로 이전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이 발생하는 게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전혀 좋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고자 하는 의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뭐 일단 우호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이 우주발사체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정도는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요격론이 나왔을 때 말이죠. 인공위성일지라도라는 전제가 붙었습니까? 아니면은 그 발사체에 대한 한국과 일본은 입장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 구분할 필요가 없다. 예. 그리고 일본은 이제 그게 실제로 이 뭐 궤도를 벗어나서 일본의 영공으로 들어온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여기 간다고 돼 있죠. 네. 근데 이번에 북한의 김정남 발언에서 일본의 요격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또는 영어로 얘기를 했던데 노멀 그건 뭐 통상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발언을 왜 저렇게 생각해볼 만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뭐 김정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집어서 보면 이 현실주의적인 국제관계에서 상호 억지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노멀하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건 뒤집어 보면 미국이 키리졸버를 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비계층 전력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거나 억지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걸 내포한 얘기라고 봐요. 네. 통상의 경우에서는 아까 이제 강호재 연구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제3세계내에서의 이 발사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면은 기술 도입 또는 수입 또 지원 이런 것도 구체적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경우는 이거는 철저하게 독자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 연계까지도 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강 박사님은 잘 아시죠? 예, 뭐 저도 자료는 아는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러시아 미사일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걸 해가지고 북한이 아주 잘하는 게 보통 고발 국가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기계를 만들어서 실험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품을 갖다 놓고 다시 역으로 설계도를 뜨고 그걸로부터 다시 제품을 만드는 역설계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50년대부터 계속해서 어차피 캐치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따라잡아야 되니까
러시아제나 뭐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 기계를 수입해서 역설계 방식으로 많이 개발했습니다. 트랙터부터 해서 뭐 각종 기계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미사일도 그런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70년대 후반 역설계라는 게 이제 설계도를 미리 만들고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품을 제작, 조립, 시험, 그다음에 성공 이게 정석이라면 설계도부터 출발하지 않고 제품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갖다 놓고 해체를 하면서 설계도를 만들고 그래서 그건 다른 제품으로 그렇죠. 선진 국가들의 최신의 그 기술이 도입되어 있는 그 제품을 가지고 성공되어 있는 모델을 가지고 카피본을 쓰는 겁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뭐 둘성이나 삼성 있을 때 그때도 다 그런 방식으로 썼고요. 근데 북한이 이걸 아주 잘해서 70년대 후반에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들어온지 한 서너 루트를 뭐 첩보 정도로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미사일이 북한에 갔고 그걸 뜯어가면서 설계도를 뜨고 그걸 이제 개량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아까 이 교수님이 그 현재는 긴장 관리가 우선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발사체가 실패할 경우와 성공할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이후의 관리의 어떤 그 방향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이 일관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저는 뭐 일단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 경로에서 얘기가 되어 왔던 거예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은 인공위성 발사 자체가 미사일 능력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발사를 놓고 논란을 벌이지 않는 걸로 긴장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 자체가 성공할 경우에는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 논의가 또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긴장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 점에 대한 미국의 긴장 관리 정책은 제 생각에는 뭐 미국이 지난 이제 이러한 이 인공위성 발사를 했을 때 그 기술이 북한의 기술과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실험의 성패 여부는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 아니냐. 따라서 북한이 이미 대미 억지력을 일정하게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긴장 조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같은 기준은 일본으로서는 좀 다르겠죠? 성공했을 경우에 파장에 있어서는 미국 지금 이 교수님은 성패와 관련 없이 동일한 원칙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할 경우에 미치는 파장은 미국보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인공위성보다도 군사적으로는 이제 노동미사일이 이미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이나 이런 쪽에 실질적인 관심이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시 삼는 거는 이제 일본의 국내 정치 요소가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거죠? 그 선거가 지금 최소한 중의원이 원래 7월 이전에는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소다로 총리가 지지율이 낮고 그래서 공안 국면 같은 것이 이제 정부 여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들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일정하게 국내용에 문제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김현희 지난번 정언하고 연결 짓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할 경우에 일본 내부에서 우파가 이걸 근거로 해서 군사화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런 논의도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오히려 인공위성이 실제 인공위성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면 일본은 입장이 오히려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 그럼 뭐 며칠 사이로는 판명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겠죠. 네, 알았습니다. 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향후의 전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과거에는 미국이 남북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리어 이번에 그 매일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오바마 인수위의 브라운 전 정보팀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라고 주도적인 입장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은 그냥 우리 그대로 혼자 간다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책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발사체 관련해서 요격론이 나왔을 때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군사적 대응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정세를 둘러싸고 좀 가당으로 잡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장창준 연결은 어떻게 보세요? 논의의 가닥과 관련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몇 가지 좀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사적 대응 바른 척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일본의 미사일 요격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의 영토를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서 뭐 이해할 수 있다 같은 좀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PSI 공식 참여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해운 합의서의 틀을 벗어나지 않겠다와 같은 좀 애매모호한 그런 발언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 정도 발언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국 역시나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은 그러니까 북미 간의 파국을 예상케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명박 정부 역시나 감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대북 정책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키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현실의 입장을 좀 말씀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동안에 어쨌거나 이명박 정부 1년이 넘는 그동안 대북 정책 등을 감안하면은 PSI라든가 뭐 그 개념적인 공익을 직접 계획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명분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추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남북관계보다는 한 단계 더 악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것을 한반도 주제 차원에서 주목을 해본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아직 뭐 인공위성 발사 후에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극단적인 표국의 상태로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략적인 예측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언제 인공위성 발사 후에 어느 정도 시점 후에 북미 대화가 열리느냐, 북미 대화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거쳐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좀 타협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좀 시기를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북미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화의 바닥을 잡아가겠지만은 남북 관계의 현재와 같은 하에서는 좀 기간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미 오바마 행정부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의 발언 또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의 군사기술 개발은 미국과 관련해서 통제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맞죠?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통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라고 판명이 된다 하더라도 인공위성 발사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저는 언제든지 군사적 전쟁이 가능하고 미사일인 것까지 담보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전에 몇 개월의 과정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키 리졸브에 대한 부분은 부각되지 않은 채 북한의 대응이 상당히 강경하단 말이죠. 발언의 수 이상.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에 국민들은 아까 이제 국제정치적으로는 인공위성이라는 게 판명이 되는 일본의 입장은 좀 곤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언제나 생각할 때 대북 간에 있어서 서로 인공위성 발사라 하더라도 성공했다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를 해봤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좀 표현을 제가 가져갔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소개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위성을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에 의해 우리나라 우주센터에서 발사하면 우리나라도 명실공히 세계 우주개발 선진국과 업계를 나란히 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북에서 조선우주공과기술위원회에서 이걸 하겠다 했을 때 거기에 설명을 보면요, 이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은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과학기술원에 들어가 있는 세계 우주개발 선진국과 업계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와 북에서 얘기하는 경제강국을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 표현을 가지고는 비슷한 뉘앙스 풍기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인공위성,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공위성 기술은 곧 무기술이다라는 것은 전사하겠지만은 인공위성 자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설득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한국전쟁에서부터 지내왔었던 호전적인 집단 이런 시각 속에서 그걸 우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우려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 미사일을 진행될 수가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가 훨씬 더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는 상황이 이번 처음인가 98년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었고 그 이후에 북미 간의 미사회담이 열렸었고 2000년까지 6차례 북미 간의 미사회담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북미 간에 거의 공식적인 합의문만 발표되지 않았지 실질적으로는 인공위성을 미국에서 1년에 3차례씩 대리발사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북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기반을 않기로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판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이 상당량의 현물을 지원해주는 이런 식의 대부분이 타협을 봤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지금과 같은 이러한 만약에 지금 북의 움직임을 극단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예측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소지가 10년 전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이 문제를 그 중요한 합의들이 깨지고 다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논의는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말이죠. 아까 너나 나나 뭐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설득하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정일용 기자님이 미소를 지으셨는데 미소의 의미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이제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감정을 좀 줄이고 이성적이고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우면 말이죠. 그 며느리 발뒤꿈치가 이 달걀처럼 생긴 것도 밉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어떤 적대 감정을 갖고서 보면은 항상 좋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변했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 아산 지구의 지금 북쪽 당국에 의해서 지금 엄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이나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죠. 또 며칠 전에 또 개성공단 그걸 폐쇄를 한다, 억류를 한다, 잘 통행을 갖다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도 사람들이 언젠간 또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6.15 시대랄까, 이런 것이 대단히 많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좀 상당히 좀 그런 감정도 좀 순화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좀 말 그대로 두 눈으로 이렇게 좀 똑바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기대가 좀 된다. 일단 좀 토론이 끝나기 유보를 좀 해보죠. 그 기대가 얼마큼인지. 지금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교수님 이 인공위성과 관련해서 어떤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거는 협상용이다. 실질로 더 밀고 나갈 의지는 북한에게 있다. 없다. 또는 아니다. 실제로 있다. 핵 문제가 나서 똑같고 그랬잖아요. 카드다. 아니다. 실제로 핵보유국 인정받기 위한 절차다. 등등. 그 두 가지로 놓고 볼 때는 배우는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쓰신 글에도 좀 언급됐습니다만 그러면은 실제 의지가 있다 할 때 대리 발사하면은 다 끝나는 건가? 좀 괜찮은 건가? 정국식 대표 같은 경우는 대리발사로 주장하셨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아는 북한의 상식은 대리발사로 만족하지 않는 기본적인 다기완결적 구조를 고집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다음 인공위성 문제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5일 앞둔 시점을 잡았거든요. 98년도에도 8월 30일이 최고인민회의 5일 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애들이 나름대로 2012년을 목표로 해서 이 국가적 프레스티지가 위신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을 잡은 거라고. 정치적인 목표는 되게 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협상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생각이고, 이를테면 2006년 10월 3일 날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희 진보 진영 내에서 그건 협상용이니까 핵실험을 안 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건 북한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시 10월 9일 날 강행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도 이 미사일을 최고인민회의 직전에 이렇게 배치한 것은 인공위성을, 이거는 뭐 협상의 여지가 없이 국가적 위신의 프로세스에서 간다는 의지를 밝힌 거기 때문에 협상용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 대리 발사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은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향후에 미국과 북한의 논의에서 일단은 수화 올렸기 때문에 자기 왕국적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향후 이 문제가 미사일로 전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리 발사라든가 저는 대리 발사로는 대안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에서 그런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다시 좀 총괄적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또는 미사일 발사, 이 발사체의 과학적 능력을 원래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았는데, 그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우리가 쭉 지금 이 5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몇 가지 간략한 질문 던졌습니다만, 이것도 좀 짚고 싶다, 좀 질문 던지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손 심지 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저는 그 전문가들께서 좋은 방안을 말씀하실 걸로 믿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세상은 어떤 그 경쟁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인데, 현재 뭐 다른 생명과학에 대한 기술도 심하듯이 이 인공위성 기술은 어떤 그 우주 정보 시대에서 중요한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고, 한국은 이미 수백억 달러를 주고 일본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 이런 시대이고, 이것은 아마 전 세계에 아마 우주 시장이 무한대한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북에서는 그것을 알고, 또 진보 신당에서는 돈 없는 나라가 왜 그 미사일을 쏘느냐 이렇게 비방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쪽 사람들은 홍정 위험만도 못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떤 국제 정세를 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그 북은 이란에도 막대한 돈을 받고 기술을 일정 부분 위임했는 것, 정말 이전했는 것 같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경우에 미국이 그동안 점유해왔던 인공위성 시장에서 자리를 뺏기게 되면은, 이것은 뭐 이북이 뭐 무기를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미국의 국제적 지위가 그동안 누리던 것이 망가지게 되고, 북이 우주시대의 주도국으로 나간다면은 미국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깊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북에서는 일단은 생산비가 다른 나라와 한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을 다 봐도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 특수성 때문에 아마 저는 그들이 전 세계 인공위성 시장에서 주도적인 어떤 그 지위에 오를 것을 미국은 최고 들어가고 있고 일본도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지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 다음 주제와 연결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거라든지 한 정책이나 행동을 할 때에는 하나만의 목적은 아니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주 시행 측면에서의 그 문제 제기라고 좀 듣고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그 변화, 발전, 발달, 또 이것이 갖고 있는 시장적 의미, 이런 걸 좀 논의를 해본다면은 제3세계 과학의 식민지 국가로서 이후에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국가들 가운데에 자체적으로 이만한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있었는지, 또 이것이 갖고 있는 그런 우주 시장에 있어서 의미가 많이 있는지 등등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의미도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각자 전문을 떠나서 하고 싶으신 얘기 있다면 우선 좀 말 먼저 터주세요. 예. 그 질문 포함해서. 뭐 비슷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체, 그러니까 인공위성하고 인공위성 발사체는 분명히 다른 거니까요. 인공위성은 마지막에 올라가서 지구 궤도를 돌게 하는 거고 거기까지 올리는 기술이 지금 미사일로 전용이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요. 그 발사체 쏘는 그 발사체 자체의 기술이 아주 뛰어난 과학기술의 지배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준이고,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나루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공위성 쏘려고 하는 데서 발표한 걸 보면 전 세계 시장이 1년에 4천억 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75%를 기존에 있던 나라들이 다 잠식을 하고 있고, 근데 북한이 쏜다고 해서 뭐 그걸 의미 있는 정도로까지 잠식을 하지 못할 건데, 북한 자체로 보면 이제 상당한 외화벌이 수준이 될 거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것들이 이제 민수로 전환이 될 때, 거기 엔진만 해도 지상에서 있는 것보다는 최고 수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계가 그냥 보통 기계, 공장 기계, 자동차, 자동차, 비행기, 그 다음에 인공위성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 정밀도나 엄격함 이런 것들은 뭐 최고조에 달하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기술을 지금 선진국이라고 보는 뭐 미국, 영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말고 가진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뭐 인도도 올렸고요, 이란도 올렸고, 그 다음에 그중 이스라엘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일본 뭐 강대군하고 그래서 한 8개 정도. 북한의 경제력 어느 정도 수준의 있는 나라 중에서 없지요. 이 수준에서는 예, 북한이 상당히 특이한 지점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계속 자랑한 건 올렸다도 되는데 한 방에 올렸다도 저번에 98년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올렸다고 남들은 인정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한 번에 자기들은 성공했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주 엄격한 기술적 발전이 돼서 내부적으로 다 따졌다 할 수 있는데 밖에서 실험 어느 정도 다 끝마쳤기 때문에 그 정도 자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분도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해놓고 실패할 거라고는 자기들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아마 실수 아니면. 그렇다면 밖에서 다 했던 걸 가지고 와서 거의 100% 확신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했을 거고, 문제는 이제 기술, 뭐 경제 수준도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처럼 이렇게 짧은 나라에서 이 정도 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은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하고 똑같이 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했고 전쟁을 똑똑하게 치렀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다른 나라하고 계속 협력을 많이 했는데 북은 상당히 좀 자립외교로 가가지고 좀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런 측면에서 기술을 이 정도까지 발전시킨 것은 많은 희생이 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사체 쏘려고 하는 측면은 이걸 정점으로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희생이 뭐죠? 예? 희생이라면 뭐 제한되어 있는 자원과 재원을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풍족함을 못하든가 아니면 좀 더 배가 고프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따라서 이것을 성공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이게 일단 성공을 하게 되면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국제정치적으로 뭐 비대칭 관계도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 기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위성을 쏘았다, 그리고 발사체를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 아주 막대합니다. 초극고온과 저온을 견딜 수 있는 합금체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상당한 수준일 거고, 그리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상당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북한이 지금 경제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을 때 자동화를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을 공장에 도입을 해서 생산력을 높이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술이 성공이 된다면, 성공이 안 됐을 때하고 성공했을 때는 차이가 나겠죠. 그런 측면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의 압축이다. 네. 그런데 우주 시장의 독점 무절개만큼의 것은 좀 과장된 논리다 할지라도 신뢰가 별로 많이 안 되니까. 아까 제기했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점 무절개만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국제적으로 북한 자체가 자체적으로 그와 같은 기술을 군사적 전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과 투입될 경우에 그 다음에 군사적 통제 부분은 손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려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북한의 이제 우주발사체 기술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자위력의 문제. 저희는 주로 그 점을 많이 봤고요. 북한도 그 점을 그동안 많이 봤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수익으로 전환될 때 과연 무기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소위 우리 평화운동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겠죠. 근데 이제 그런 평화운동의 관점에서 한 가지 도덕적 논란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플러스
현실적인 이 사강 세력들이 예를 들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또는 로켓 발사체나 이런 기술의 이 확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이제 차단을 들어갔을 때가 문제가 되죠. 이게 소위 PSI 문제인데요. 그렇게 현실적인 국제 세력들이 이제 PSI나 북한의 수익권이 되겠죠. 그걸 차단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이제 딜레마를 같이 봐야죠. 도덕적으로 북한이 저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정당하냐라는 진보 진영의 문제의식과 또 뒤집어서 미국이나 일본 등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차단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서 정당하다. 이 두 가지가 닥쳤을 때 이제 혼선이 발생하겠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그 진보 진영에서 도덕적 논란이 벌어졌을 때에 실제로는 이 기술 자체가 평화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협약을 해서 넘기는 것까지는 북한이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북한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군사적 전형의 문제가 예. 북한 스스로가 군사 전형을 할 경우에는 문제를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주장한 것 같이 고도의 기술이 압축된 거니까 이것의 적용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단가가 훨씬 낮은 상태로 그리고 기술 개발 능력이 약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 것보다는 북한 것을 선호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의 적용에 대한 범위는 북한은 보장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점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것이 PSI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전 예방 그 논리로 이걸 치고 들 수도 있으니까 그 논리로 PSI를 이제 제기하겠죠. PSI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제기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북한이 저걸 가지고 그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다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것이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두 가지 논리로 접근하겠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정사실로 앞으로 그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진보 진영이 이제 단일한 대응을 하느냐 분열되느냐 상황은 저는 그렇게 갈 것 같다 이런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수님 MTCI 물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수익구조를 창출한다는 하는 문제를 또 다른 긴장의 이유로 삼는 것은 또 그걸 다른 논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과학기술의 의미는 아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군사적 부담을 늘 안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모든 과학기술은 군사적 전형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의 군사적 파장은 다른 것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국제법적으로 일정한 관리나 협약이나 통제나 이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북한으로서 또 우리로서는 이 발사체의 정체도 규명이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기술력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기술력 자체에 대한 법적인 여러 가지 정리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향후에 우리의 논의에 있어서 필요한 원칙이나 방향일까요?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이제 국제사회 질서나 관계에 대해서 법적 규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역시 그 정치적 토대가 먼저 갖춰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정일영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대적 감정, 적대적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것이 군사적 목적의 행위 내지는 그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 내지는 통제, 제어를 가하려는 의도를 항상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은 거의 일정이 불가능하다고 봐야겠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미사일 기술 그 통제, 그 확산에 대한 통제 문제도 지금까지 국제적 합의를 해내지 못한 이유가 그 점에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는 기술적으로는 미사일 기술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비확산 체제에서 비껴간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적대적 쌍방, 옛날에 냉전 시대 때 그 적대 진영 사이에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고 또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진영 내부에서도 그 확산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도 FPCR이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일정한 아주 온전한 형태를 갖춘 국제적 규범적 통제 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어도 짧은 시기에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북한으로서는 만약에 이것이 이제 향후에 국제 정세에 지속적인 긴장의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국제법 통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항상 이제 적대국 쌍방이나 일정한 진영 내 좁은 규모에서의 진영 내에서 합의를 항상 도출해 가겠죠. 그러니까 일반 보편적인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가동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럼 우리 저 위성을 미국 너희들이 쏴다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상해라고. 그러면 미사일 그 모라토리움 받아들이겠다 하고 실제 2003년까지 시한을 둬서 미사일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관계가 그건 아주 초보적인 어떤 형태 또 그 낮은 단계 수준의 합의였었는데 뭐 그런 것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하기 전이었고요. 이건 이게 이제 의지가 실려 있고 또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 당시 기술력하고 부사장님 제가 조금 좀 이해를 못할까요?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 볼 때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PT라는 것이라든가 MTC, NPT는 이제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확한 명칭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고 MTCR은 이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밖에도 아까도 이제 나온 조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약에 가입을 해야지 정상적인 나라다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NPT라든가 뭐 MTCR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 나라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너희가 가입을 해라 안 하면 너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북쪽에서도 NPT를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적이 있고 지금 또 다시 가입하라고 옆에서 지금 권유하고 그러는데 북쪽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가입을 해봐야 또 별로 그게 이득도 없으니까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 변호사님도 말씀도 오지만은 결국에는 북쪽도 자기들이 이득이 있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가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구로 봐서는 그것이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봐서도 저는 북쪽이란 말과 조선이란 말을 좀 상당히 좋아하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저는 조선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조선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그걸 서로 주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도 발사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조선에서 발사 안 했던 거죠. 인공위성도 니들 쏴준다면 우리가 좀 안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대량 살상 무기가 퍼지고 이러면서 누가 좋아하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어떤 나라든지 그런 체제에 가입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자기들 나라의 이익 특히나 최대 생존이라고 할까 그런 아주 절박한 문제까지 걸리는데 무조건 너는 왜 가입하느냐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또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거창하게 말해서 인류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실 합일되는 지점이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볼 수 있는 건 대량 살상 무기는 반드시 통제돼야 되죠. 그에 따른 국제규범이 사실 확립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가동돼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정일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건 내 이익이 되면 하고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라는 자유방임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북한도 스스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한반도 비핵화, 또 나아가서 전 세계 비핵화는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스스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반드시 달성시켜야 될 목적이라고 천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제정한 스스로의 법률들을 보아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명백히 여러 가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정세상 또 자기 나라가 처한 환경, 조건상 어느 전문가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핵을 없애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또 평가는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런 과도기적 기관을 경과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조금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 주시죠.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핵무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좁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 쪽에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하기가 너무 도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쪽 보고 핵무기를 없애라라고 이제 말하면서 아주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그럼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보고도 핵무기 없애라고 그러지 왜 그건 말 안 해요? 북쪽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우리가 그냥 두려워서 죽겠고, 저는 북쪽이 갖고 있는 핵무기도 두렵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중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수만 발의 핵무기라는 건 난 정말 두려워요. 두렵다고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말하는 말이지, 어디 자기들 말대로 무슨 조악하고 말이지, 한두 발 되는가 마는가 모르는 그런 핵무기는 참 두려워 죽겠고, 다른 나라 핵무기는 너무나 고급스러워서 그것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할 때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서 이득이라는 것도 자기들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전부가 세상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서로 친선히 관계를 맺는 그런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저는 북쪽에서도 자기들 헌법에 표현을 해놓은 최고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왜 북쪽에만 대고 말이지 핵무기 없애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사람들이 말이지 맞아 우리만 없애면 이 세상이 편안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두 분의 얘기는 서로 조금 이렇게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은 얘기니까 동의하시는 거 보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 체제나 무장력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타격의 대상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라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또 역시 인력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무장력에 대한 보편적 규제는 또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틀 속에는 북한이나 미국이나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얘기는 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인력의 제한을 가져온 무장력 자체에 제동을 거는 것의 원칙은 북한도 해당하고 미국도 해당하는 보편적 원칙이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만 가지고 난리냐 하는 문제제기니까 동일한 얘기가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 논의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애초에 문제는 이 발사체의 성격 규명에 대한 얘기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과학기술 자체가 가지고는 시장적 의미도 있고 군사적 의미도 있고 국제정세적 의미도 있고 남북간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의 이 정당방위적 성격을 갖고 있는 무장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군사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한 일정 보편적 통제 구조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를 짚고 나가야 북한으로서도 정당한 입지가 생길 것이고 남북관계도 풀릴 것이고 국제정치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주변까지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어떤 논리적 지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핵심적인 문제는 핵무기 미사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쪽은 사실은 NPT 가입하겠다, 재가입하겠다라는 거는 9.1 평화성명에도 정치가 저희 부분이고요. 그리고 2000년 미사일 회담에서도 NTCR 관련해서 물론 이것이 이제 외교적 수사인지 어떤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2000년
미사일 회담 당시에 한국이 MTCR을 증수한다면은 우리도 가입 의사 있다 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북한 역시나 NPT 그리고 MTCR과 같은 국제적인 그런 통일기구 여기에 가입 의사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입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논의에 왔었던 그러한 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자기들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여지가 있다는 그게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저는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어떻게,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폐기할 거냐, 혹은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 앞으로 보유하게 될 그런 미사일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하기 앞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핵무기 자체가 위협인가, 혹은 ICBM이라고 하는 장거리 미사일 자체가 위협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핵무기 10개, 1000개, 10,000개, 이런 거 따지고 들어간다면은, 한국의 입장을 바라본다 하면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전쟁을 북한과도 치렀지만 사실 중국과도 또 중국 상대로 해서 했었고, 그런 한국 전쟁을 치렀었던 적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만큼 그렇게 심각한 안보 위기, 안보 의식이 고려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핵무기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이다, 미사일 자체가 위협이 아니라 그러한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북한과 미국 사이에 그와 같은 서로 간의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같은 것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 관계, 또 물론 이것은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 그런 위협이 되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 추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와 같은 조건 하에서 FPT가 되건 MTC가 되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논의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의 발사체 관련한 과학기술의 의미라든가 그걸 둘러싸는 논의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지금 이제 장남춘 연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핵무기 자체가 주는 위협 이전에 관계가 주는 적대적 상황을 풀면 그 다음 단계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여기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관계 자체가 핵무기나 미사일 자체를 보다 위협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현실 증명된 것은 관계 외에 무발적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 자체의 존재 자체도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오해 없이. 지금 우발 상황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고민하는 건 너무나 힘드니까 그건 짚고 넘어가는 걸로 끝나고요.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문제가 군사적 긴장이나 압박이나 적대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국제적 장치나 논의나 이런 것을 좀 이번에 좀 논의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수님 좀 말을 좀 터주시고 논의 좀 전개해주세요. 네. 원래 초반에 북한의 외무성 성명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초에 이제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영이틀 힐러리 청문회 시점에 나왔던 내용은 다들 아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기존의 정책을 계속한다면,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가 했던 정책을 계속 쓴다면 북한은 핵폐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핵군축 협상으로 돌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핵폐기는 이제는 더 이상 협상의 틀에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가진 핵을 서로 인정하고 관리하고 사실상 이 핵 대결 속에서의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거죠. 아니라면 다른 옵션으로 이제 북한이 동시에 제출한 것은 관계 정상화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평화체제 협상을 하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조건에서 이후에 핵폐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옵션은 명백하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지난해
테러 지원국을 8월 12일 날 해제하기로 한 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연기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제 불신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다면 자기들은 이제 나름의 길을 가겠다. 이런 거고요. 그것이 아니고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겠다면,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 전쟁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이라면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이 던진 거죠. 그 일환으로 지금 미사일 또 인공위성 이 국면들이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14선언을 부정하고 있는 거가 큰 패착인 거하고도 통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14선언에는 종전선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인데, 이게 사실상 경전체제 해소의 첫 단계라고 본다면, 이 14선언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얘기하는 근본적 접근으로서의 정전체제 협상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꼬여가는 거고, 북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전체제의 완전한 해소라는 평화체제 문제를 이제는 핵폐기의 2, 3과 같이 3단계 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동시에 전체적 협상을 같이 진행하는 문제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북한이 가지고 기존의 강압력 자체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평화체제 철학하는 것을 미국이 북한이 이제 전을 한다면은 미국도 그걸 받을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핵폐기를 일정에 올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종전 체제를 바꾸는 여러 가지 협상이나 법적, 제도적 변화가 와야 되고 정책 결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신 변호사님 어떻게 되시죠? 글쎄, 제가 뭐 특별히 부과할 게 있는가 싶은데요. 글쎄, 지금 뭐, 예.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방어력 자체는 북한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이제 평화체제로 전환하면은 자신을 지킬 힘도 있고, 또 체제 안정을 위한 국제적 장치도 마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북한 영공 지나가는 비행기에 대해서 제재한다고 그럴 때, 사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버릇을 고치겠다고 그러면 사실 해운 합의서 그것만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되는데 왜 외무부 장관 그거 안 합니까? 통일부 장관 안 합니까? 막 또 질타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문성이 이제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런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명박 정부의 진로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 제재 관련 발언, 또 한 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짧게 좀.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하나 있어 말입니다. 저 장관이 이번 국회에서 현인택 장관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가정보국장, 미국의 정보국장이 미사일이라고, 정말 미사일 아니고 로켓이라고 했는데 그건 오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특파원을 모욕하는 것이고 언론인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국회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민으로서 말인데 이게 머리가 돌직이거든. 이 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토론한다는 자체가 이게 참 우스운 얘기고, 그리고 또 그 클린턴이나 그 부시 대통령조차도 북미 간에 그 핵무기를 포기한다 그러면은 조약을 한다 그랬습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행정부끼리 하는 협정이 아니고 조약이라는 것은 양국의 국회가 동의하는, 통과하는 그것이거든요. 근데 언론인들도 장관들도 그 용어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논의가 되겠습니까? 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언론인들이 해야 되는데 나는 언론인들이 다 바본 줄 알았는데 정의력이 참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네. 그런 기초에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슬픈 일입니다. 정리해도 언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지금 질문 드리셨으니까 자기가 좀 이건 대답해야겠다는 생각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마무리 정리를 끝내죠. 제가 먼저 여기 전수도 쭉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제 역시나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앞으로 북미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도
언젠가 남북 관계를 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 이제 미국에서의 압박 그리고 좀 남북관 자체에 대한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제가 바라보기에는요 북미 관계가 아주 크게 진전되지 않는 한 아마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쉽게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안에 북미 관계가 아주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이제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지겠지만은 획기적인 뭐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올해 안에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좋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이정철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면적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상황이 악화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는요 한 가지 저 역시나 네거티브 차원에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명박 정부 PSI에 참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반대로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건 간에 남북관계가 복원하기 위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하면은 이명박 정부가 당선 후부터 일관되게 얘기해왔던 것이 시사선을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 돈 드는 것, 안 드는 것 등을 좀 구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쉽게 하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14선언 1항에 명시되어 있는 6.15 공동선언 남과 북이 공동 기념일을 제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제정하는 문제가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그러니까 공휴일로 제정해서 한 노는 날이 아니라 그냥 까만 글씨로 그 아래다가 6월 15일 날 아래다가 6.15 선언 공동기념 이런 것 그냥 까마서 잉크만 박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우려하는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돈이 안 드는 문제를 하겠다라고 한다는 좀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6월 15일을 기념시장하는 문제를 강하게 좀 푸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이제 언론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2005년도에 해운 합의서가 있고 해운 합의서에 부속 합의서가 있습니다. 부속 합의서에 6항에 보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 측 해역을 항해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군사행동, 무기 또는 무기 수송 등을 포함해서 10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 조항을 위반하거나 그리고 항로대를 무단 이탈하거나 위법 행위 도주하는 경우 등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제시켜서 검색할 수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따라서 사실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조항에 구체적인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권이 어떠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지나가는 선박을 다 검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도 강하게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명박 정부의 어정쩡한 처지라는 것은 어정쩡한 라는 것은 이런 한도 내에서 PSI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의미가 없고 따라서 만약에 북한 수임되는 북한 선박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논란을 일으키는 PSI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운 합의서를 조금은 더 상황에 맞추어서 좀 강화하는 것, 이 해운 합의서를 이해하는 것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노천 기자님. 그것도 저 자료집에 있는데 그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죠. 98년도에 발사를 하고 나서 조선중앙통신 보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사해서 4분 30몇 초 만인가 그 궤도에다 올려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건 뭐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4분 30몇 초 동안에 어떻게 요격을 한다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나오는 요격량은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북쪽에서 발사이 잘못돼가지고 일본에 막 떨어진다든가 미국 땅에 떨어지면 자기들이 요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 무조건 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혹시나 또 무슨 파편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뭐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그거야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럼 하여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쏘는 수준 요격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 영공이라든가 뭐 이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이제 요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론 쪽에서는 사실 이제 북쪽에 대해서 좀 많이 교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것까지도 또 이게 차단이 돼가지고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제 언론이 아주 보도가 부족하고 뭐 잘못된 보도가 많다. 그게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로켓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순전히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10년 전에는. 근데 10년 동안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로켓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언어로 이게 바뀌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이건 대단히 깎아보면서도 그것이 우리 현실. 예, 또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좀 예, 저는 아까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논의가 분명히 현안의 군사적 문제나 국제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는 사건이 이번에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어려울 때 보통 남북 협력하면 북에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북에서도 우리가 받을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 물밑으로 남북 협력 과정 뭐 다른 거 아니더라도 과학 쪽이라도 협력을 좀 하는 노력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이게 현안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들의 이면 그리고 좀 더 역사적인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걸 좀 더 집중해서 보다 보면 좀 남북 관계 협력에 대한 새로운 문구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격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하는데 미국까지 날아가는 게 33분 걸린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데는 4분 걸린다고 하지만 날아가는 데 33분이니까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자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 3단계 거쳐서 이제 쏘아서 떨어뜨리겠다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서 쏜다라서 이제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까지 날아갈 이유도 별로 없죠. 불시착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시착을 해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오발이 돼가지고 오발이 돼서 이제 미국 땅에 떨어질 경우에 이제 요격을 이렇게 임야이다. 거의 출발 선상에서 두 개가 구분이 됩니다. 1공생이면 계속 수직으로 쭉 올라가야 되고요. 미국 가려면은 그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멀리 보내야 되니까 올라가다 꺾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출발한 순간에 거의 판명이 되니까. 동작을 보면 안다. 네. 북한에도 산업 스파이가 활동할 것 같은데. 정 기자님 질문하신 그거 관련해서 제가 대답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앞으로 정세 변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보는데 상당한 전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 내 정치 세력 그게 판도가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클린턴이 당시 독일 인공위성을 쏘고 나서 이건 미사일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방법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협상, 대화 이걸 취했다가 그렇게 커뮤니케를 만들어내고 했지만 그게 미국 내 이제 그 광범위한 강경 세력의 이제 대결 세력의 반대로 좌절됐죠. 근데 지금은 부시 정부 8년을 거치면서 그 강경 세력의 대북 정책을 시연했지만 결국 실패를 끝났다는 걸 자인하게 됐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변화를 제어한 강경 세력의 지금 그 정치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한국도 똑같습니다. YS가 당시 클린턴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했을 때 그걸 뒷받침하는 국내 정치 세력과 국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가 YS의 정책을 지지했어요. 60% 이상이. 그렇지만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지금 MB의 강경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은 소수입니다. 그 점이 낙관의 근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김 목사님이 2번 지적을 했지만 저는 그게 신호탄이라고 보는데 오바마 정권 인수팀 외교안보 정권 인수팀장이었던 브라운이 지금 조선일보는 좀 왜곡 보도했어요. 그런데 내일신문이 좀 정확하게 그 맥락을 정확하게 보도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압박을 한 거죠. MB 정부를. 그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작년과는 달리 특히 올해 들어서 북한과의 라인을 만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징후가 보입니다. 태도가 달라졌고 또 하나 일본의 태도가 사실은
물밑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제 듣는 저것에 의하면 한 달 전쯤인가요? 얼마 전에 나소 정부가 북한과 수교 교섭을 하고 있다는 특종을 내일신문에서 또 했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쪽 라인에서 흘린 정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계기, 일정한 정세가 조성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상적으로 보이는 지금의 강경 대립 정세는 극적으로 변할 것이고, 저는 그것이 6개월이나 1년이나는 사실 별로 중요치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극적인 변화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즐겁게 아니, 저는 뭐 하여튼 여러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실제 북일 교섭이 진행되는 측면도 있고, 또 김현희 건 같이 이제 또 다른 라인 움직이는 건도 있고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국제 사회하는데. 그렇고 남북 간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제 미국의 변화에 눌려서 좀 더 온건하지만 이제 본질을 갖추는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개성과 관련해서 누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개성공단은 지금 역치킨 게임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한번 났죠. 치킨 게임을 누가 먼저 지느냐 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성을 두고는 서로 이제 이 누가 먼저 상대방이 이 포기하게 만드느냐, 서로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북은 남쪽이 닿게 만들고 남쪽은 북이 닿게 만들고 하는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이 MB의 지난 뭐 군사 대응 않는다라는 발언도 그 시각에서도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가 좀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잘 보고, 다만 저도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쁘게 살자. 고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죠? 네. 그 2시간 동안에 아주 여러 가지 면모를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3가지 정도를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한 3가지 정도 짚어집니다. 북한의 발사체의 성격과 관련한 논란이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남쪽 내부의 긴장의 강도는 훨씬 떨어졌습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것 같고, 여기에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급한 불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 10년에 걸쳐서 남북관계 변화의 내용물이 실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 변화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의 발사체의 성격을 제 개인적으로 분명히 인공위성으로 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학자적인 우리 강호세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과거에 기존에 존재했던 불량국가라는 이미지로부터 정상국가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이라든가 군사적 장치와 관련한 그러한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준 있는 그러한 정상국가로서의 기술력을 보유한, 그리고 이것을 평화적으로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그런 신호라는 측면, 저희가 논의를 했던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은 그런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외 정세에 여러 가지 우호적 전환이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을 넘어서 오바마 체제로 넘어서 들어갔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동북아시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속도와 내용만큼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향에 대한 일정한 목표는 정해졌고, 그러나 현실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동성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건 우리 내부의 힘에도 대단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 내용, 각도, 여론, 다양한 형태로 담아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도 어느 한 측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측면을 검토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아까 핵보유국에 대한 인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갖고 있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설득하고 또 지식의 교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있게 되면은 오늘의 변화가 만들어진 것이 시간이 걸렸듯이 향후의 변화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마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의 동력을 갖지 않을까. 남북관계가 전격적으로 풀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경제, 정치, 군사, 문화, 사상, 교육 엄청난 변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그러한 것에 필요한 초석을 또 하나 놓는 자리로 생각하고요.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